안녕하십니까? 손승도 힐링TV입니다. 오늘은 김상균 교수의 저서 새로운 언택트 세상. 사실은 나만 몰랐던 메타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로보틱스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학부 3학년 시절 게임 개발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스타트업을 2번 창업했고 투자기관의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2007년부터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활용한 동기부여 기법과 게이미피케이션 교육, 기업 경영,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몰입시키고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이 주제를 놓고 삼성, LG, GS현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중앙교육연수원, 식약처,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국내 기업, 기관 및 국외교육, 제조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은 2020년 10월 한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경제적 부를 플랫폼 기업들이 몰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확장하여 창조한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그들의 메타버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세계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으며 앞으로 메타버스가 아니면 어떤 사회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이해하여 스스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메타버스를 창조하고 사용자로서 좀 더 가치 있게 이용하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정확히는 변화보다는 혁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라 여겨왔습니다. 카페, 식당, 강의실, 사무실, 공원 등에서 여럿이 만나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며 일하는 삶의 방식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와 반대를 뜻하는 언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 언택트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 줌, 웹엑스, 팀즈 이런 키워드들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낯선 개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기업체 임원분들에게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일상의 단어로 스며들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불안감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언택트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세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언택트 세계는 현실 세계와 공존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의 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서로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소통했으며 사이버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공부해왔고 글로벌 기업들은 멀리 떨어진 법인들과 각종 화상회의 도구와 협업 툴을 가지고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 게임 세상에서 휴식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는데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임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 세상에 머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런 언택트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합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를 메타버스라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메타버스보다 현실 세계에 머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도 안 되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를 거대한 메타버스 속으로 강제 이주시킨 셈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 익숙했던 이들은 언택트 문화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문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도 우리가 경험한 언택트 문화,
언택트 혁명은 우리에게 메타버스의 의미를 깊게 남길 겁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더 확장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아날로그 지구,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많은 이들이 그 메타버스의 의미와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곁에는 물리적 지구와 함께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가 함께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물리적 지구에 고립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당신이 기업 경영자, 정책 의사 결정권자라면 더욱더 물리적 지구에만 고립되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를 외면한 리더와 함께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은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의미, 즐거움, 경제적 이익 등을 모두 놓치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탐험하며 그들의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19세기 기계와 세상의 미래 가치에 먼저 눈을 뜬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GDP를 압도하며 성장했습니다. 21세기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세상. 사실은 나만 몰랐던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르핀에 중독된 쥐가 된다.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의 쥐들의 집단과 독립생활 실험에서 증명되었듯 사람도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서로 어울려 지내야 모르핀에 중독된 쥐처럼 되지 않는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거나 어울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편하게 더 많은 이들과 어울리기 위한 세계다.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메타버스를 여행하는 탐험가. 우리는 한 시대, 하나의 지구에서 살지만 각자의 선택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개의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메타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메타버스 여행 가이드. 이 책은 4종류의 메타버스로 여러분을 안내한다.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인류사적 의미, 소통 수단으로서의 가치 등을 소개한다. 메타버스 여행의 준비 단계로 보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4종류의 메타버스를 차례대로 여행하면 된다. 첫 번째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 세계, 세 번째는 거울 세계, 네 번째는 가상세계 순으로 살펴본다. 6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7장은 메타버스가 풀어야 할 윤리법, 경제, 심리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할지, 기업 경영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진화할지, 국가 시스템과 글로벌 협력 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상, 아날로그의 지구에 있지만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의 탐험, 더 많은 이웃 만들기, 끝없는 성취라는 욕구를 아날로그의 지구로 채우기에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인 디지털화된 지구를 말한다. 메타버스의 모습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에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은 시가총액 1위에서 8위의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테라포밍은 호모 사피엔스, 파베르 루덴스 데우스와 같지만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행성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인 지구화 또는 행성 개조로 해석되는 용어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테라포밍과 비슷하다. 호모 사피엔스의 비약적인 발전, 그 배경에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현대 교육의 큰 틀은 이런 호모 사피엔스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는 도구를 만들고 활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파베르로 지칭한다. 상상의 결과를 눈에 보이는 도구로 만들어내고 활용해서 다양한 재화를 더 빨리 싸게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근대 발명품 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1위인 냉장고와 4위인 세탁기를 제외한 인터넷, 컴퓨터, 텔레비전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제는 냉장고와 세탁기마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하나씩 버리는 실험을 하면 속옷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지막까지 남는 물건이 스마트폰이다.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신체의 자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세계인들은 이런 스마트폰을 주로 게임, 소셜미디어, 동영상 스트리밍에 활용한다. 호모 루덴스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놀이 즐거움이 깔려 있다는 의미에서 현생 인류를 지칭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놀이를 좋아했으며 더 잘 놀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고 그런 규칙이 집단 사회의 규범, 법, 문화를 형성한 밑바탕이 되었다. 이런 흐름은 메타버스의 형성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의 4가지 메타버스 중 가장 먼저 등장했고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효시이자 대표 사례는 온라인 게임이다. 호모 루덴스인 인류가 창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인간은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다.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을 지켜낸 인류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같이 보다 높은 가치를 원하게 되었다. 메타버스의 인류는 자신들이 생각한 세계관, 생명체, 자원, 환경 조건 등을 설정해 운영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 캐릭터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호모 데우스다운 놀이터를 만들고 있다. 같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X, Y, G세대, 삐삐와 워크맨을 사용했던 개성 넘치는 X세대, 인스타그램과 YOLO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Y세대, 말을 하면서부터 늘 와이파이를 찾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디지털 G세대, 이들은 모두 호모 사피엔스이자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호모 데우스로서 하나의 아날로그의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 속 상황을 보면 이들의 삶은 서로 많이 다르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인 소셜미디어가 다르고 증강현실 세계, 거울 세계,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도 각 세대마다 사용 비율이 다르며 주로 머무는 메타버스의 종류도 다르다. 우리는 막연하게 모든 이들이 한 공간, 하나의 지구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실제 공유하는 것은 아날로그의 지구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일 뿐이다. 말하기를 다시 배워야 하는 세상. 자코리아의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성인 중 절반 정도가 누군가와의 실시간 음성통화를 두려워하는 감정인 콜포비아가 있다고 한다.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바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실수를 했던 경험 또는 실수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음성통화 이외의 소통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선호도의 2가지 요소가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소통은 크게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가, 소통 시 가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시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할지 비실시간으로 할 것인가, 나의 메시지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의 4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이제 메타버스에 올라타 판타지와 편의가 덧 입혀진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내 모습과 생활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커지고 있는 아이프로깅 세계,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쏟아지고 있는 거울 세계, 현실과 가장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미래의 가장 거대해지리라 예상되는 가상 세계로 된
디지털 지구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파트 2.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를 입히다. 즉, 현실 세계의 판타지, 편의가 합쳐진 것이 증강현실 세계다. 증강현실이란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덧씌워서 보여주는 기술이 시작이었다. 이 개념은 현실의 모습 위에 가상의 물체를 입혀서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놓인 기계장치나 설치물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를 현실 공간에서 보여주는 방식,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이나 스토리 또는 상호작용 규칙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서로 지키고 소통하며 즐기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증강현실은 흑의 판타지와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놀이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의 발견, 에로티시즘, 탐험, 자기 표현, 판타지, 동료의식 양육, 휴식, 가학, 감각, 시뮬레이션, 전복 고난, 공감 전율이라는 20개의 감정을 골고루 느낀다. 다만 증강현실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현실의 가상의 물체, 길제 물체 또는 픽션의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덧씌워서 보여주기 때문에 판타지가 대표적 감정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막, 효과음, 이모티콘 등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거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편하게 전해주는 요소다. 0.005%만 취하는 뇌, 게으른 뇌가 선택한 쾌락.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정보량은 초당 50비트를 넘지 못해 0.005%의 정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린다. 이런 게으른 뇌를 깨워내는 수단으로 등장한 게 증강현실이다. 대부분 버려지는 정보가 버려지지 않도록 정리, 요약된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어서 던져주는 방식이다. 이런 증강현실 장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한 실제감을 전해준다. 물론 시각, 청각, 촉각적 요소가 늘 실제감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퇴하는 호모 사피엔스, 자막 없는 영상의 몰락, 사진은 내용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내용의 특정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개인이 만든 영상과 전문 스튜디오, 제작사가 만든 영상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얼마나 자막,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막 없는 영상이 몰락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증강 요소들은 우리가 많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이해와 감정을 콘텐츠 제공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손쉽게 이끌어간다. 정보와 콘텐츠를 접했을 때 나의 인지, 판단보다는 콘텐츠 제공자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한다. 이 상황은 자칫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상상력을 퇴화시킬 수도 있다. 무자비한 호모데우스가 창조한 메타버스일 수 있다. 증강현실이 만들어낸 스마트 팩토리, 에어버스와 BMW. 제품 생산 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효율을 향상시킨 미래형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른다. 증강현실은 제조 현장, 공장의 환경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 팩토리를 현실화하고 있다. 증강현실을 적용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실물 위에 겹쳐서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작업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업 중단을 큰 폭으로 예방하는 게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리드타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 안전관리 수준도 높여준다. 증강현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조 과정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교육하는 데에도 폭넓게 쓰인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작업자들은 공장이 아닌 안락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모든 생산 공정을 진행할지도 모른다. 파트 3. 라이프로깅 세계,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현실의 나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빼고 이상적인 나를 보태는 라이프로깅 세계.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활동을 라이프로깅이라 부르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이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에 포함된다. 라이프로깅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저장하여 공유하며 다른 사용자가 올린 라이프로깅 저작물을 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텍스트 또는 이모티콘으로 남긴다. 라이프로깅의 개념은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아날로그적으로 보면 일기가 대표적이다. 라이프로깅 참가자는 대부분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을 기록하고 저장하여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 편집과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실제 모습과 실제 삶 중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은 삭제한다. 삭제하고 남겨진 삶의 모습도 조금은 다듬어진 내용으로 올리려고 한다. 메타버스 속 친구의 의미, 인생의 동반자와 여행의 동반자. 자동차 제조사들과 페이스북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지를 알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비교적 비슷한 색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편이다. 실험에 의하면 배우자나 파트너를 인생의 동반자보다는 여행의 동반자로 보는 집단이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한다. 라이프로그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속 친구들을 여행의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여러분이 그 메타버스 속에서 여행의 동반자들과 서로 더 편하게 지내며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메타버스 속 스캐너 상자, 상처받은 뇌를 위한 안식처.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자신이 겪은 좋은 일에 대한 인정이나 축하, 그리고 나쁜 일에 대한 위로나 격려를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에 인간의 보상 기대 시스템이 작용한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면 타인이 내게 반응해 주리라는 기대감에 도파민이 분비되며 실제 타인이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올리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행복해하는 순환 과정의 끝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인간의 보상기대 시스템에는 충분하다는 완전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피드를 올리고 더 많은 반응을 기대한다. 인간의 보상기대 시스템의 근본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소셜미디어 형태의 라이프로깅 메타버스는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인 쾌락 적응이 작용하여 처음에는 작은 반응에도 행복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더 강한 보상이나 자극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형태의 라이프로깅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참가자들의 이런 쾌락 적응을 넘어설 수 있게 보상과 자극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 흡연, 폭식, 폭음을 소셜미디어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주는 단기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뇌의 전속 질주 40%더 빨라지는 시간. 디지털 기반의 메타버스는 우리 뇌를 조금 다르게 작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우리 뇌는 출력물을 읽을 때는 여유 있는 안정 상태를 보이지만 모니터로 읽을 때는 흥분 상태가 된다. 디지털 메타버스에 있을 때 우리 뇌가 더 각성한다는 의미다. 디지털 메타버스에서 우리 뇌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이 아날로그의 세상보다 40% 정도 짧아진다. 서로 빠르게 많이 움직이면서 반응에 목마른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반면 너무 빨리 대충 읽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칠 염려가 많아진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멍청한 개미이다. 니시모리 히라쿠 교수의 개미 집단 실험에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개미들이 포함된 집단이 더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결과를 보였듯이 현실 세계의 관계와 소통 방식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겨 놓으려고만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여러 개미를 만나고 초심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를 장기적으로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다. 메타버스에는 외톨이가 없다. 우리는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에서 암흑 효과와 노출 빈도 효과에 의해 서로 쉽게 친해진다.
상대의 반응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상대에게 쉽게 다가가게 된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외톨이가 되기란 쉽지 않다.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 다른 삶의 사진, 이름, 글을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꼼꼼하게 보지 않더라도 그 노출 빈도가 높아져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다. 사생활 판매 경제, 방학 일기는 안 썼지만 브이로그는 꼭 한다. 소셜미디어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브이로그다. 현대인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지만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는 의외로 적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담은 브이로그를 공유하는 메타버스가 급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가 공유하는 삶의 기록을 열심히 찾아보는 이유는 정보 획득과 대리만족 그리고 공감 소통을 위해서다. 그런데 라이프로깅이 자신의 의식을 일시적으로 닫는 저지 능력인 망각의 선을 넘어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식의 빈틈에 다른 이의 일상을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흥한 페이스북, 유튜브와 망한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사라지고 페이스북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접근성과 사용자 메뉴의 편리성, 플랫폼적 특성 및 활용성 확장, 그리고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성이 있다. 라이프로깅을 위한 소셜미디어 메타버스가 성장하려면 누구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복잡하게 익히는 과정 없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개인과 기업이 녹아들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파트 4. 거울 세계.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현실 세계, 효율성, 확장성을 합한 것이 거울 세계다.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하며 이는 현실 세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만들어진다. 현실 세계의 지도를 데이터화한 자료는 거울 세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거울로 비춘 듯한 거울 세계이지만 배달 앱에 세탁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현실과는 다른 모습도 많다. 땅콩 먹는 원숭이의 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할 때와 같은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울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는 과정,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등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한 매장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을 볼 때와 비슷한 감정을 배달 앱 화면만 보고도 느끼는 이유도 바로 거울 신경 세포 때문이다. 구글은 왜 지도를 만들까? 거울 세계 메타버스를 만들고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늘어날수록 구글이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해질 것이다. 지도 외에도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더욱 중요하다. 새로 만들 거울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 관한 정보 중 무엇이 중요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방 없는 호텔, 에어비앤비. 숙박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려는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떤 집들이 있고 그 집의 침대, 부엌, 욕실 등은 어떨지 등이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손쉽게 찾아보게 제공한다. 구글 지도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주로 외부 공간을 거울 세계로 옮겼다면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사는 가정집 내부를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복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호텔을 거울 세계 메타버스에 만든 셈이다. 에어비앤비가 숙소를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등장한다. 보통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더 강하게 하고 독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핵심 역량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호텔 건물의 자체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부분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처럼 현실 세계의 인프라와 연동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의 유동성과 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리 안 하는 식당,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은
에어비앤비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업주와 배달 음식을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거울 세계에 만들어진 배달의 민족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식당 시스템의 공유 주방의 등장과 배달 전문 식당의 등장 등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처럼 현실 세계를 거울 세계에서 중개하는 사업 모델에서 고객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후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정보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확장된 것이다. 후기나 평점 등의 정보는 조작 의혹이나 고발 등이 벌어질 만큼 거울 세계의 확장성에 중요한 요소다. 거울 세계에 입점한 사업자와 사용하는 고객들이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에 대한 논란도 많다. 양측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 얻는 이득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하버드보다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 미네르바 스쿨. 하버드대나 서울대보다 입학 경쟁률이 높은 미네르바 스쿨은 거의 모든 수업을 비대면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하되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각자 학습한 주제를 놓고 벌이는 토론이고 7개국의 호텔을 기숙사로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생활하며 지역 기반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미네르바 스쿨은 거대한 캠퍼스를 가진 대학을 거울 세계로 옮겨 놓으면서 수업 운영 비용을 낮추고 학습 효율을 높였으며 교수에게는 수업 운영의 확장성을 주고 학생에게는 실무 기반 학습의 확장성을 주었다. 이는 영상을 녹화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사이버 대학이나 MOC와는 많이 다르다. 언택트 세상, 모두의 교실이 된 줌. 줌은 인터넷 기반으로 원격 화상회의, 채팅, 전자투표, 소그룹 토론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실시간 회의 영상을 자동으로 녹화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교와 기업들이 강의실에서 운영하던 교육을 줌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각 기관과 교육자마다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다른 점이 관찰되었다. 온라인에 만들어진 교실 거울 세계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런 방법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거울 세계 업랜드. 업랜드는 구글 지도에 등장하는 실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실제 주소와 연결된 업랜드상의 부동산을 플랫폼 내에 화폐로 사고 파는 플랫폼이지만 여기서의 부동산 거래가 현실 세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업랜드에서 사용하는 UPX 화폐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보는 모두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업랜드는 장기적으로 업랜드 내의 UPX를 현실 세계의 화폐로 환전해주는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거울 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를 현실 세계 경제와 연결하려는 계획이다. 한국인의 94.9%가 이주, 카카오 유니버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94.9%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독립적 가치, 보완제의 가치,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뜻하는 고객 기반의 가치라는 요소가 결정한다. 이 세 요소의 총합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로 인식한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한 고객 기반은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산업을 거울 세계로 끝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파트 5. 가상 세계,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한다. 신세계에 소통과 놀이를 합친 것이 가상 세계다. 가상 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다. 신이 되려는 인류는 영원한 삶을 살며 끝없이 행복하고자 한다. 스스로 창조한 신세계에서 스스로 창조한 인공지능 캐릭터와 인간들은 함께 어울려 지내려 한다.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아바타를 통해 탐험, 소통, 성취를 즐긴다. 게임 특성을 가진 가상세계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우승자를 가려내거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인다. 반면에 빅게임 특성을 가진 가상세계는 여럿이 모여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형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세대는
현실에서 느끼는 탐험 소통 성취의 기쁨이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여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바에 동감하지 못한다. 가상 세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탐험 소통 성취가 있으며 현실 세계와 비교하여 가상 세계에서 더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반면에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탐험 소통 성취 경험을 강화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젊은 야만인의 놀이터. 아이들은 아직 전전두피질이 성숙하지 않아 현실 세계에서든 가상 세계에서든 무계획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높아지는 도파민은 지속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만들고 치솟는 테스토스테론은 누구와 부딪히면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코르티솔은 낮아서 이런 자극과 싸움이 만드는 불균형한 불안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젊은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현실 세계의 사람 간 소통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메타버스로 먼저 가서는 안 된다. 자칫 야생에서 구조된 아이처럼 메타버스에서만 살아가는 아이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면 깊은 고독과 좌절을 느끼는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인 교환관계와 애정과 우정으로 연결된 공유관계로 나눌 수 있다. 그 관계에 사랑, 애착, 깊은 유대감이 있다면 둘 사이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건 공유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 애착, 유대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를 더 가깝다고 느끼게 해주면 서로의 행동과 생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옥시토신을 많이 만들 수 있으려면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물리적, 정서적으로 자주 표현하면 된다. 강한 유대감이 있다면 젊은 야만인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초인을 키우는 놀이터. 존 로크는 인간을 빈 서판이라는 의미의 타브랄 아사와 같다고 했다. 백지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살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채워가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반면에 플라톤은 인간이 지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산 전생에 의해 이번 생이 결정된다고 했다. 니체가 얘기한 철학적 이상의 인간상인 초인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자신을 넘어선 사람에 가깝다. 니체는 초인이 되기 위해 낙타사자, 어린아이 단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비난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늘 마음껏 새로움을 추구하며 사자가 되어 싸워 이기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서로 어울려 논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플라톤이 얘기한 최고의 인간, 니체가 얘기한 초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책을 통한 간접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듯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경험은 우리 현실 세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가상세계의 경험이 현실 세계에서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도 빛이 되어줄 멋진 경험을 주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파트 7. 메타버스가 낙원은 아니다. 현실은 소멸되는가? 메타버스와 현실의 관계. 인간이 끊임없이 메타버스를 만들고 원하는 이유는 거대한 모방의 공간으로 놀이의 공간이다.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더 다양한 메타버스가 끝없이 등장하며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선명하게 함과 동시에 희미하게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현실의 끈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반면에 메타버스는 인간이 느끼는 현실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하기도 한다. 가급적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습관은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메타버스가 현실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정신이 없다면 물질은 무의미하겠지만 물질 없이 우리의 정신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물질 세계에 대한 탐구나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피인가? 도전인가?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는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의 뇌는 보상과 처벌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보상을 받으면 보상 중 주인 측좌핵이 활성화되어 기쁨을 느끼고, 처벌을 받으면 통증을 담당하는 뇌섬엽이 활성화되어 고통을 느낀다. 인간은 벌금에 대해 보상보다 2배 강하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메타버스의 시스템은 벌금, 처벌, 비난 등의 빼기가 아닌 상금, 레벨업, 축하 등의 더하기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의 상호작용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더하기가 많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더 많은 도전을 꿈꾼다. 빼기보다는 더하기를 중심으로 탐험하고 소통하고 성취하고자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실패하면 실패에 따라오는 빼기가 우리를 깊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메타버스에서는 실패해도 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해보라고 부추긴다. 그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경험은 오히려 더 강력한 도전 동기를 제공하는 좌절 효과를 보인다. 그 세상도 내게는 피곤하다. 우리는 불규칙한 보상에 좀 더 빠져든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피드백은 현실 세계보다 매우 빠르고 불규칙한 보상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메타버스는 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것들을 숫자화했기 때문에 더 넓고 깊은 소통을 저해하거나 우리 모두를 몹시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아마존이 진짜 무서운 이유, 메타버스의 거대한 손. 넷플릭스, 트위치,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이 고객인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해 아마존의 이익을 지탱하는 핵심 사업이다. 아마존은 세계 여러 기업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아마존 이외에도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할 기업들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텐센트로 대표되는 게임 기업들이 있다.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내 것이 맞냐?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메타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대부분 내 것이 아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하나 이상을 쓰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일상, 생각을 글과 사진으로 올리는 순간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가 된다. 내가 올린 글, 사진을 내가 지우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내 권리는 거기까지다. 내가 글, 사진을 삭제해도, 심지어 계정을 삭제해도 그 전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가졌던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게임에서 내가 가진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은 내가 아닌 게임 회사사 저작권 형태로 갖고 있다. 게임 회사가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최소 1조 5천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되면 게임 사용자가 증가함으로 게임 회사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소유권 상황은 다른 종류의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도 비슷하다. 업랜드와 같이 블록체인으로 사용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다. 메타버스 속 헝거게임.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로 현실 세계의 법과 비슷하게 각 메타버스에는 그 세계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사용자의 계정을 영구히 차단하는 벤이다.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 벤은 사망 선고에 가깝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메타버스가 아닌 경우 벤을 당하고 바로 다른 정보로 가입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위가 현실 세계의 법에 위배된다면 현실 세계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메타버스 상에서의 위법 행위도 많다. 메타버스의 질서를 그 세계의 법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운영 기업의 규칙, 약과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사용자들 스스로 메타버스 세계관을 존중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 경제, 사회 시스템 등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법이 생기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는 현실 세계처럼 메타버스도 그렇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특정 규칙, 약관으로 그런 문제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메타버스사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규칙, 약관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그 세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지키는 약속이다. NPC, 인공지능에게 인권이 있을까?
온라인 게임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훔치고 총으로 NPC를 제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모니터의 2D 영상 또는 VR 안경을 통한 입체 영상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만약 그런 NPC가 HBO 드라마 웨스트월드처럼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인데도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해도 될까요? 휴머노이드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영상으로 등장하는 NPC에게는 해도 될까요? 가상 세계 메타버스가 정교해지고 실제감이 높아질수록 그 안에 어떤 세계관과 상호작용을 담을 것인가를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 성별,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 게임에서 오프라인 모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상대방의 성별, 나이, 직업, 거주 지역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수십 명이 뭉쳐서 클랜전을 몇 달 동안 잘 진행해왔다.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행동, 그래서 전달되는 느낌만으로 상대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현실 세계에서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시가 정보는 이미지나 아바타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예상한 상대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높게 신뢰할 수 없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문화는 상대의 나이, 성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문화는 G세대가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나타난다. G세대의 용어 중 후 플러스 프렌드에서 파생된 후렌드란 말은 누구와 친구가 되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친구를 삼을 때 나이, 성별, 국적 등을 따지지 않는다.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는 다만추라는 용어도 있다. 조직인류학자 호프스테더에 의하면 권력거리 지수가 높을 경우 우리는 상사, 교사, 나이 든 이에게 쉽게 무언가를 편하게 말하지 못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권력거리 지수는 60점으로 OECD 국가들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느끼는 권력거리 지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입니다. 장자의 꿈과 매트릭스. 장자의 호접지몽보다 레이커즈와 일과 같이 과학적으로 현실 세계에 관한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현실 세계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메타버스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제껏 그랬듯이 도전해서 성취하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생각하고 선택하며 움직이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 메타버스 속삼도 그렇다. 메타버스 사용법 주의사항. 메타버스가 현실을 완전히 잊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메타버스 속 삶이 아무리 빛날지라도 현실이 있기에 메타버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인류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영토라야 한다. 메타버스를 창조하고자 꿈꾼다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사용자라면 그 세계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세계가 삶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리 깊은 세계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상호작용을 메타버스 안에 넣고자 해도 생과 죽음을 담기는 어렵다.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대체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은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미래. 4G가 삶을 변화시켰고 5G가 사회를 바꾼다면 인공위성은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이다. 그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다. 인공위성이 지구 전역을 빠르고 정밀하게 연결하는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메타버스가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메타버스를 창조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